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눌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을 세치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가운데 만물 위에 교회의 무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너는 하나님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른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아침에 조금 합니다. 다른 생각이라는 건 이 에스더서하고 현재 그 민주노총하고 내용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는 연결점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잠깐 그걸 자꾸 연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엉뚱한 데 같습니다. 오늘 또 에스더서 자꾸 딴 말 나오네. 이 민주노총에 대한 내용 어제 하던 내용에서 찾다가 이어진 것을 못 찾았어요. 근데 어제 밤에 제가 반 내용이 있어갖고 이거를 대치하려고 합니다. 역시 이동호 씨인데 요거 시간이 깁니다. 1시간짜리인데 한 20-30분 요즘 되는 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봐보시죠. 6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동호 시사 엑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광화문 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제가 최저임금을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요. 그래서 급격하게 최저임금제를 올렸습니다. 물론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잘못된 사회주의 정책을 믿고 한 실험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을 가지고 실험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를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그 결과가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만 배가 불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 경제인데요. 지금 현재 불공정 격차는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제가 사회디자인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매주
화요일 혹은 매주 금요일 날 경제 토크를 하면서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불공정 격차, 거의 대부분의 불공정 격차는 공공에서부터, 공공과 민간에서부터 초래되고, 특히 공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규제하고 있거나 면허를 내고 있거나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독점하고 있는 불공정 독점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생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제를 그래서 격차를 없앤다고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나 좌파들은요. 격차를 없앤다고.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니까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배불러졌고 없는 사람들은 훨씬 더 배고파졌습니다. 그럼 왜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살기가 좋아졌을까요?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공공기관 소속입니다. 임금이 굉장히 높죠. 연봉 1억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노조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대기업 노조들이 주축입니다. 민노총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금속노조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사람들이죠. 연봉 1억 가까이 되죠. 그럼 이들은 왜 최저임금제를 했는데 이들이 배가 불려졌을까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 요인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들어 올리니까 위에 있는 사람도 밑에도 지금 들어 올렸으니까 우리가 올려달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임금 상승 요인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또 다른 것들이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뭐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를 나누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과거에 48시간 하던 근로시간 같으면요, 주에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5인이가 8시간에다가 40시간에다가 8시간 정도가 좀 더해도 되는 거였죠. 혹은 52시간제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주당 40시간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러니까 현재 이제 주당 52시간인가요?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초과 근무 수당이 됩니다. 초과 근무가 됩니다. 현행 노동법 하에서요, 초과 근무는 전체 지금 현재 임금의 1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녁 5시 이후 6시가 퇴근 시간이다. 퇴근 시간 이후에 한 잔업을 저녁 먹고 한 2-3시간 더 한다 그러면은 이 2시간은 전부 초과 수당 150%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일하면 그건 200% 줘야 됩니다. 휴일이 되니까요. 그럼 금액만큼 무엇이 올라갑니까? 그들의 갖는 몫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공무원들도 초과 수당 받습니다. 6시간 퇴근 이후에 잔업 처리하다 보면요. 공무원들도 거기다가 초과 수당 신청합니다. 물론 거기에 그 자신의 저녁 밥값도 다 나오죠. 다른 통계를 보니까 공무원들 받는 초과 수당도 상당하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공공기관도 초과 수당 받고 대기업 근로자들도 초과 수당 받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납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외국에 수출해야 되면 그 납기가 외국에서 요구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날짜에 맞추려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과 수당 할 수밖에 없죠. 새로 근로자 잘못 썼다가는 만약에 외국에서 수출 물량이 떨어지면 그 근로자 자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있는 사람 시간 더 일하면 150% 줘야 되고, 혹은 토요일날 일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하면 200%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현재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노무현 정부가 벌인 짓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니까 그 혜택은 서민들한테 간 게 아니고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사람들만, 지금 현재 상위 5분위들, 그러니까 상위 한 20%, 민노총이 대부분 상위 20%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금 소득이 높습니다. 민노총 소속인들이.
과거의 노조원들은 약자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약자 아닙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약자입니까? 그리고 공공기관 연봉 1억씩 받는 사람들 어떻게 약자입니까? 대기업에 소속된 사람은 어떻게 약자입니까? 그들은 지금 전체 2,400만 근로자들 중에서요. 100만 정도니까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아요. 몇 퍼센트입니까? 2,400만 중에서 한 3% 되나요? 3%? 5% 정도 되는 거예요. 2,400만, 5% 좀 안 되는 거 한 4% 정도. 그러니까 지금 4%도 안 되는 부자 민노총을 배불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와 서로 공생관계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촛불 시위의 주동이 민노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무너뜨렸잖아요. 박근혜 정부를.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대가를 요구하는 게 많죠? 전교조 대법원 통해서 합법화 시켜버렸죠. 불법. 그러니까 해직자들 전부 복직시킨 그 전교조를 그동안 법에 노조를 했었는데 그걸 대법원 판결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고된 전교조들을 1인당 8억씩 팔자 피네요. 1인당 8억씩 지급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소요된 예산만 1조 몇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서민들은 저들이 만든 정책 때문에 힘들고 하루하루 그리고 최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저들 공공양반들 전교조들은 지금 해직한 사람들은 해직수당이라고 해서 1인당 8억씩 떼동을 그것도 세금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나 소득주도 성장을 실시해서 사회주의 정책 때문에 그들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보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입니다.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올리면 내년 일자리가 13만 개가 사라진답니다. 그리고요, 지금 민노총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면요, 내년 일자리 약 50만 개 이상이 사라진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토론회에서 밝혀진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올리면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초래하고 그리고 있는 사람 많이 받는 사람 훨씬 더 좋아졌으니까요. 소득 분배에 악영향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9,000원으로 약 3.2% 인상할 경우 지금 현재 8,900원인가 그렇죠. 8,000 몇백 원이죠. 최저임금도 결국은 급격하게 2018년도, 17년도, 18년도 올렸다가 2019년도, 20년도에 줄였죠. 왜냐하면 급격히 올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일자들이 팍 없어지니까요. 한 해 30만 개 생산되던 일자리가 5천만 개로 줄어드는 대고용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바람에 그거 주장했던 홍장표 수석을 경제수석을 해임시켰는데 그 친구를 다시 KD에 앉혔죠. 근데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3.2%로 인상할 경우에도 13만 4천 개 일자리가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GDP는 16조 9천억 원이 감소한답니다. 이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실제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토론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 연구원, 파이터치 연구원은 처음 봤는데, 제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있을 때 중소기업 진흥공단 산하에 중소기업 연구원이 있었거든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죠. 거기에 연구 데이터를 많이 봤는데요. 이 파이터치 연구원이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모형을
어떤 그 분석하려면 모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건 아직 실현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정밀하게 과학적 설계를 하죠. 그래서 로버트 루카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설계한 그 모형을 가지고 해보니까 2022년도 최저임금을 9천을 올리니까 3.2% 올리니까 13만. 그리고 지금 민노총 요구대로 1만 원으로 그러니까 14.7% 인상하면요 56만 3천 명이 일자리를 줄어드는 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56만 3천 명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자리가 줄은 특히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생명 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일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 필요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을 얻잖아요. 식량도 얻고요. 주거도 얻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의복도 그 일자리를 통해서 얻는 수입으로 얻죠. 그리고 또 약간 시간이 되면 문화 소비도 하죠. 물론 그 휴대폰 요금도 내야 되고요. 전기 요금도 내야 되고요. 그게 다 내가 일자리를 통해서 얻어지죠. 근데 만약 일자리가 없어지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던 그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가장 이런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56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만약에 이것을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르바이트생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4인 가족이라고 쳐봅시다. 200만 명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자리 없어지는 것이요. 그냥 나무 얘기처럼 들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신들은 서민들을 위한다고 표방했잖아요. 근데 당신들의 정책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게 서민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민노총 저 친구들의 주장대로 1만 원으로 내년에 13.4% 올리면 53만 명이 일자리를 주면 56만 3천 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제발 좀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주장하기 바랍니다. 지금 민노총은 자기들은 최저임금 올리면 좋죠. 왜냐하면 최저임금 올리면 우리도 임금 올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노총 대부분들이 받고 있는 그 높은 임금들은 자기들이 생산성이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민노총의 주요 조합인 금속노조, 현대 기아자동차의 생산성을 비교를 했어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생산성은 떨어지면서 임금은 훨씬 많이 받는 걸로 조사됐어요. 지금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노조가요. 똑같이 미국 엘리바마에 있어요. 기아자동차도요. 근데 엘리바마 노동자보다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시간당 혹은 일일당 자동차 생산량은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성은 떨어지는 거죠. 일본보다도 한국의 근로자들이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1차, 자신의 직접 고용한 사람들을 다른 생산성보다 높이 주면 어디선가 지금 뺏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출을 해야 되는데 가격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아 자동차가 그러면 미국 자동차나 일본 자동차 경쟁을 낮춰야 되겠다, 단가를. 그러면 지금 현재 기아 자동차 소속 근로자들 임금을 높이 주면 누구한테 뺏어야 돼요?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부터 뺏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민노총의 지금 높은 임금은 결국 2차, 3차 혹은 비정규직들의 그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임금의 빨대를 꽂는 거다. 그리고 또 이들의 높은 임금을 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R&D 투자를 줄여야 되잖아요.
미래에 R&D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요? 미래 그 기술을 축적하려면요. 돈을 저쪽에서 그거 해가지고 미래 기자재도 사고 새로운 뭡니까 실험 장비도 사잖아요. 연구원도 고용하고. 근데 거기에 투자를 못하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앞으로 젊은 세대가 들어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 그들의 들어갈 몫을 뺏는 거고요. 또 미래 세대의 몫을 뺏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지금 현재 53만 명이나 일자리가 줄어든 거예요. 민노총 자기들은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의 임금들을 착취하면서 지금 상위 20% 안에 들어가 있고 대부분 상위 10%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저들은 입으로는 뭐라고 위선 떨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하라고. 아니 자기들이 지금 높은 임금 받아서 비정규직을 쓸 여유가 없는데 비정규직 쓰라고 비정규직 높여라고 회사 망하라는 얘기죠. (2018년도에) 최저임금 인상 직후에요. 저소득층 근로자가요. 전년 대비 13에서 많게는 36%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참사가 일어났죠. 그것도 그 이전까지는 저소득층들이 그래도 10%나 20% 증가세를 보이다가 마이너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고용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일자리 문제는 결단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좋은 복지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예를 들면 수입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삶의 의욕을 줍니다. 근데 내가 아침에 눈 뜬다고 해서 내가 아침에 할 일이 없고 나를 기다리는 직장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여금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물론 정부는 직접 일자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서 고소득층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올리니까 결국 이 통계로 보면 민노총들만 올려간 겁니다. 최저임금 올리니까 정규직 일자리만 인상의 수혜를 받다는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 아무렇지도 않게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는 없습니다.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법치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요.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우리는 법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 따라서 우리는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생산한 생산물의 일부를 국가에 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법에 따라서 우리의 관료 조직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안전 조직, 군인이나 경찰들이 움직입니다. 그게 다 법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일반 세상에서 물론 뭐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반 세상에서 만일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있다면 그건 법일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대상이죠. 이 법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구약성서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성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법에 의거해서 살도록 인간이 법에 의거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도록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근대 민주공화국의
법치의 가장 기본 개념이 됐습니다. 그 법에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 앞에는 또 권력자든 권력자이지 않든 만민이 평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그가 법무부 차관이면서 차관 임명을 앞두고 순간에 차관 임명을 앞두고 술이 만취가 돼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를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당신의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은폐하려고 했죠. 근데 그것이 드러나자 지금 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사표를 낸 상태죠. 우리는 권력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기 때문에. 그 법 아래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을 이용해서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정치 용어로는, 정치 사상의 용어로는 rule of law랍니다. 이게 법치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예요. 그 다음에 rule by, 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법을 이용한 지배. rule by law가 있습니다. 법을 이용한 지배. 히틀러는 법을 이용해서, 법의 허점들을 이용해서 법치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바이에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결국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만들었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rule by law, 법을 이용한 법치, 법을 이용한 법치, 법을 이용한 통치,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위법령을 통해서 지금 상위법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위법령을 통해서 상위법을 무너뜨린 비근한 사례를 우리는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검찰청법에 검사는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지금 법무부에서 내놓은 안이 뭡니까? 검사들 하여금 범죄를 인지해도 수사를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특수부, 1, 2부만 하고요. 나머지 형사부는 못하도록 하고요. 일반 지청과 그 다음에 또 일반 지방검찰청 같은 경우는요. 아예 인지를 못하도록 검사가 수사를 못하도록 했어요.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라. 안 그러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라. 검찰청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명백하게 검사는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수사와 착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입니다. 근데 지금 법령을 가지고 대통령 그 법의 하위가 법령이잖아요. 대통령령은. 하위령이 법을 지배할 수 없어요. 규정할 수 없어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세한 걸 할 뿐이죠. 근데 하위령 가지고 지금 이게 검찰 수사권을 아예 그냥 옥죄고 있잖아요. 똑같은 것이 지금 현재 한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국익을 망치고 국민 부담 키우는 탈원전, 한전공대의 계책이라는 문화일보의 사설입니다. 보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는 전력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세를 받으면 그 중에 한 3%를 꼬박꼬박 적립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금을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있어요. 전력사업에,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것에 지속적인 발전과, 그러니까 발전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과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 기금은 목적이 기금을 만들어지고 그것에 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을 뜯어고쳤어요. 그럼 법에는 시행령은 저게 기금은 전력사업과 관련된 것에만 쓰도록 되어 있으면 시행령 마찬가지인데 이걸 뜯어고쳤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어디에 헐어서 어디에 쓰도록 했냐면 탈원전 손실보장에 쓰도록 해요. 왜 탈원전 손실보상에 기금을 뜯었을까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